자, 반갑습니다. 국어강사 유대중입니다. 저는 2026학년도 수능 커리큘럼 그중 첫 번째 강좌 인셉션 오리엔테이션을 찍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인셉션이라는 강좌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분명히 들어보신 분들도 존재할 겁니다. 인셉션이라는 강의는 사실은 그 영화 인셉션이라는 워딩에서 이제 착안을 한 건데, 그 인셉션이라는 뜻이 스타트, 개시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생각의 주입이라는 뜻이 있어요. 인셉션이라는 영화에도 보면 생각을 넣죠. 거기서 착안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19년 혹은 20년 그 이상의 기간 동안 평가 원정 마인드를 갖고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죠? 책을 읽을 때라든지 무엇을 할 때라든지 평가원의 마인드로 살지 않았는데 이제 고3이 되거나 혹은 이제 수험생이 되면 기본적으로 그런 마인드를 장착하고 읽어야 돼요. 근데 그런 마인드를 단기간에 뽑아낼 수 있는 강좌가 바로 이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가 뭔데 평가원적 마인드를 아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겠지만 평가원은 1994학년도 수능부터 2025학년도 수능, 즉 30년이 넘은 그 기간 동안 쌓여온 어떤 누적된 데이터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평가원이 어떤 방식을 원하는지는 자명하게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근데 그 부분들을 여러분이 다 스스로 찾을 수는 없으니까 강사의 힘을 통해서 강사가 이제 가르치는 방식대로 잘 따라오시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 믿고요. 제 인셉션 강의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어 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기본기를 확립하기에 너무 좋은 강좌입니다. 그래서 여기 소제목은 생각의 질서입니다. 이 생각의 질서는 누군가의 생각의 질서라기보다는 결국엔 여러분의 생각의 어떤 틀을 기본적으로 평가원에 맞춰가는 그런 수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수강 목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읽기 습관의 전반적인 교정과 적용. 읽기 습관을 좀 개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야. 원래 그렇고 그런 방식대로 여러분이 살아왔던 방식대로 그대로 읽어가면 그 점수밖에 나오지 않아요. 분명히 평가원이 원하는 사고에 맞게 글을 읽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여태까지 고1, 2 때 배웠던 방식대로 마냥 그냥 읽고 밑줄 치고 어디다가 뭐 그 뜻과 상징적인 면을 적는 것,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히려 충돌할 수가 있고요. 평가원의 마인드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교정하고 이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 4개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셉션 독해 독서, 그리고 인셉션 문학 개념어와 문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스타트 강의를 할 때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벤 다이그램 아시죠? 독서가 있고 문학이 있습니다. 이거를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여긴 독서고 여긴 문학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 분명히 독서든 문학이든 텍스트예요. 평가원은요, 텍스트로 여러분들을 테스트합니다. 텍스트로 여러분을 테스트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의 구성 원리를 알지 아니하면 독서든 문학이든 같이 무너집니다. 엄마 난 독서 문학에서 그 듬성듬성 졸라 틀려, 뭐 어느 한쪽이 약한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틀려요. 그런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텍스트 구성에 대한 이해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로 3등급 이해 학생들이 이런 문제와 난관에 봉착해 있어요. 이걸 제대로 뚫어나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평가는 텍스트로 여러분을 테스트합니다. 가령 이제 문학 기출문제 중에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근데 선지는 누군가가 불렀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게 문학적인 함의가 다분하다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독해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홍전이라는 작품에서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틀렸던 게 서로의 공적을 평가하냐 각자의 공적을 평가하냐. A가 B를 평가하고 B가 A를 평가하면 서로의 공적을 평가하는 거죠. A가 A를 평가하고 B가 B를 평가하면 각각의 공적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 거 가지고 이제 헷갈리게 만들어서 내는 문제는 문학적인 함의라기보다는 독해적인 함의예요. 즉
독해력을 갖추고 있어야 나머지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추게 만드는 강좌가 바로 인셉션 독해입니다. 그래서 인셉션 문학을 하기 전에 인셉션 독해를 먼저 하는 것을 사실 추천드려요. 그래서 가장 근간이 되는 건 이 독해. 텍스트의 단 하나의 원리. 그런 원리들을 학습하는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문을 장악하는 힘을 길러줘요. 그리고 초반부터 여러분 너무 어려울까봐 문단별로 이제 정리가 되고 OX 문제를 만들어서 그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지문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제가 장치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선지 판단. 우리 생각해 보세요. 세트문항제 뭐라고 써있냐면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래. 그러면 어쨌든 읽고 물음에 답을 해야 되죠. 그죠? 지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읽은 다음에 물음에 답도 해야 돼요. 즉 답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선지 판단의 영역이에요. 제대로 답을 고를 수 있는 힘. 그리고 그것은 물음에 맞아야죠. 그래서 문제 해결력도 기르는 그런 어떤 종합적인 강좌가 인셉션 독해고요. 그 독해에 대한 적용이 바로 독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학습이 되고, 그리고 이게 독해를 배웠으면 또 이제 문학이 또 학습이 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문학을 학습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약속된 틀이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문학 개념어예요. 쌤 저 고1 때 배웠는데요. 그거 중3 때 배웠는데요. 그런 형식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비유다, 상징이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 얻어지는 효과, 그걸 통해 얻어지는 상황과 태도에 대한 설명까지 아우를 수 있는 내용 중심의 강좌가 바로 이제 문학 개념어 강좌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도 필요해요, 학습이.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평가는 여러분과 약속을 하는 것이다. 문학적인 약속도 존재합니다. 그 문학적인 약속이 2010년도부터는 어느 정도 규격화가 됐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 평가원이 약속을 하자고 이게 덤비는데 여러분이 fucking 이러면 이게 약속이 안 되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학 개념어 약속이 필요하구나. 평가원이 여태까지 귀납적으로 해놓은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저와 함께 공부를 하시고 학습을 하신 상태에서 이 문학으로 들어가시면 굉장히 효율성이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이 맨날 두 개가 헷갈리는 것, 다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은 주로 이제 이게 확립이 안 돼 있을 확률이 대단히 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립하면 굉장히 선지 판단의 영역에서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문학 같은 경우는 이게 여러분이 착각하시는 게 자꾸 모든 걸 다 해석하려 들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해석하는, 단정적으로 얘기하면요, 여러분이 해석하는 게 아니라 평가원의 해석을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원이 해놓은 해석을 여러분이 평가하는 겁니다. 평가원이 해놓은 해석이 어디 있냐고요? 선지에 있고요. 그 선지를 여러분이 허용할 것인지 배제할 것인지 어떤 논의입니다, 사실은. 그 허용과 배제 판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작년 하반기 때 학생들이 이제 알파, 베타, 감마라는 제 이제 문학 어떤 판단법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깔끔하다. 뭐 다 풀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어떤 판단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독서는요, 리딩과 선지가 이게 7대3 수준이에요. 근데 문학은 5대5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리딩뿐만 아니라 판단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판단의 비중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평가 해석을 평가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학습이 전제로 깔려 있어야 됩니다. 물론 당연히 지문을 어떻게 읽어 나가는지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텍스트니까. 그래서 독해, 문학 개념으로 스타트를 끊으시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독해를 바탕으로 한 독서, 그리고 문학 이렇게 학습을 같이 하시면, 그러니까 독해의 문학 개념어가 스타트, 그 다음에 독서 문학이 그 다음 스텝으로 이제 점검을 해주시면 굉장히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교재가 이렇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우리의 목표는 그래서 읽기 습관의 전반적인 교정, 그리고 문학에 대한 평가원적 마인드 확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 방식 및 학습법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뭐냐면 현장 강의 중심으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보조적으로 스튜디오 강좌를 이제 여러분에게 제공을 해드리고요.
주로 현장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학습 방법인데, 일단 인셉션 독해는요, 책 자체를 반복한다. 이게 뭡니까? 나 한 번 강의를 들었어. 제일 베스트는 한 번 더 강의를 듣는 것이지만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리딩 했던, 여러분이 읽고 풀었던, 저와 함께 읽고 풀었던 그것을 다시 한번 읽고 풀어보는 겁니다. 선생님, 저 이게 가령 OX가 있는데 O에다가 이렇게 해놨는데요. 여기다 또 하세요. 선생님, 저 1, 2, 3, 4, 5번 선지 이렇게 체크, 다 표시해놨는데요. 다른 것도 하세요. 여기다 X 쳐놔. 다른 것도 X를 막 치세요. 그러면 며칠 뒤에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읽고 풀라는 얘기예요. 응? 제가 책 파리피플도 아니고, 그죠? 한 권 더 사세요. 이럴 수 없습니다. 이미 갖고 있는 것 갖고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셉션 독해, 책 자체를 좀 반복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셉션 독서로 넘어가면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인셉션 독해를 리딩 병행한다. 이 반복하던 걸 또 하라는 얘기야. 이걸 하면서도 이게 되면요, 여러분 굉장히 시너지가 좋아요. 왜냐면 인셉션 독해라는 이 책은요, 여러분 약간 자습용으로도 가능합니다. 그 대신에 강의는 한번 듣고, 강의는 한번 듣고, 그걸 계속 읽어나가면 평가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들을 이제 더 한 번 읽을 때보다 두 번 읽을 때, 두 번 읽을 때보다 세 번 읽을 때 확인이 더 잘 돼요. 그러면 평가원적 마인드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알겠어요? 독해 포인트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학습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죠? 저야 여러분들 계속 새로운 강의 들어주면 좋지. 근데 당연히 그래야 하고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증발되면 무슨 소용이에요? 증발되면 아무 의미 없죠. 알겠어요? 증발되지 않게 복습하는 작업. 그러니까 랩으로 씌우는 작업. 얍 랩 말고 이렇게 씌워 넣는 작업. 증발되지 않게. 비닐랩 알죠? 그 씌워 넣는 작업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인셉션 문학 개념은 수강 후에 개념 필기.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인트로를 쫙 얘기해요. 그 인트로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초반에 한 10분, 20분 태우는 개념을 여러분이 이제 한 번 더 써보고 점검한다면 훨씬 좋은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채화서와 같이 학습을 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제가 공지사항을 굉장히 잘 활용해요, 여러분. 그래서 공지사항에 몇 월 며칠 날 뭘 하세요를 적어 놓습니다. 그거대로 무조건 따라가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따라가면 굉장히 수월하죠. 여러분 아무래도 딱딱딱 정해주는 게 좀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해줄 테니까 공지사항을 꼭 보세요, 항상. 그래서 저는 공지사항으로 주로 소통을 하니까 공지사항 반드시 본다. 그죠? 팀대종은 공지사항을 본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각각의 본서와 이 채화서를 학습할 수 있게 제가 이제 무슨 요일은 뭘 하고 몇 월 며칠은 뭘 하고 이렇게 적어드리면 그거대로 최대한 따라오세요. 만약에 못했다, 내가 오늘 친구들과, 그럼 안 되지만 친구들과 좀 놀았다, I'm sorry, 그럴 수도 있지 뭐. 근데 그럴 때는 이제 날 잡아서 하루 이제 보충을 하면서 또 이제 빗금을 채워나가면 되는 것이고, 너무 구애받고 거기에 국한되고 이러지 마세요. 알겠죠? 학습 방법 얘기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각 강좌별 독해, 독서, 문학 개념, 그 다음에 문학까지 한 12강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의 편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한 강좌당 12강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많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많은 편 아니에요. 충분히 방학 때 혹은 그 이후에 따라잡을 수가 있습니다. 추천 등급은요, 등급 무관입니다. 누구나 다 들으실 수 있는 강좌, 들어야 되는 강좌가 바로 인셉션입니다. 스타트, 시작을 깔끔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갑자기 뭐지 이건? 시범을 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일단은 여러분 이 일시정지 딱 하고 한번 1분 30초만 1분 30초만 여러분 일시정지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이 되게 어려운 수능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읽는 방식을 좀 알면요, 또 이제 매끄럽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보면서 너무 고통스러우면 그래, 유대종의 OT는 이 앞까지 다 생각하고 이 앞까지 다 생각하고
여러분 본강의에서 만나요 하고 본강의로 하시고, 근데 한번 내가 도전을 해보겠다. 한번 그러면 1분 30초 정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라는 얘기예요. 이 첫 문단을. 다 읽어봤어요? 이렇게 읽는 겁니다. 읽을 때 멍미 뭐 이러잖아요. 그죠? 뭐라는 거야? 이건 제일 어려운 수준의 어떤 독해인데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문장. 정립, 반정립, 종합. 여기서 알아가야 될 태도 중에 하나는 병렬, 나열이죠. 병렬되어 있을 때 이것은 분명히 차이를 기반으로 한다. 병렬도 대비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차이가 없으면 나누지도 않았어. 그래서 그런 어떤 차이, 이 정립, 반정립, 종합 이렇게 이제 나눠주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선생님,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가 뭐예요? 앞에 이거죠. 정립, 반정립, 종합. 최소한 여러분이 반정립이라는 단어를 볼 때 정립과는 다르구나. 그 다음에 종합이라는 단어를 볼 때 무언가를 종합했구나. 요 정도 사고 정도 가져가 있으면 돼요. 단어 자체의 축자적 의미, 단어 자체의 내포된 의미, 정립, 뭘 정립한다는 건 모르겠고, 하지만 반정립은 정립과 다르며 종합은 뭔가 합쳐놓은 거구나 정도로 인지하시면 된다고. 그리고 그것은 뭐다? 논리적 구조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 수행한 인물론은 단연 해겔이다. 해겔은 뭐예요? 그러니까 철학적 논증을 수행했다. 그것은 바로 뭐다? 정립, 반정립, 종합이다. 이것은 세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그 영어 시간에 나데이 법비 구문 이런 거 배웠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병증법은 대등한 세범주가 아니라, 중요한 건 더 뒤에 있겠죠? 대립적인 두 범주가 뭐예요? 정립과 반정립이 조화로운 통일, 즉 뭐예요? 다른 말로 종합이죠. 종합을 이루어가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대립적인 두 범주는 정립, 반정립밖에 없어요. 그게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간다는 건 뭐예요? 종합이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이게? 재진술이에요. 패러프레이징. 완전히 동일한 단어로는 얘기하지 않고 좀 유사한 의미로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화로운 통일은 여기서 종합이에요. 그 대립적인 두 범주는 정립과 반정립이에요. 수렴적 상향성도 이제 종합이 되니까 이게 상향된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조금 읽히죠. 그 다음 문장부터 멍미죠. 잘 따라오세요. 해결에게서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 논증의 방식을 넘어요. 논증 대상 자체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 자, 어떻게 읽는지 잘 보세요. 역시 병렬이죠. 칼났어요. 여태까지 했던 게 다 논증의 방식이에요. 정립, 반정립, 종합의 논증의 방식을 넘어서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도 바로 앞으로의 논의 전개가 어떻게 되는 거야? 존재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얘기했던 게 논증의 방식인데 이것은 존재 방식의 이기도 하다.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논의 범주는 뭐예요? 존재 방식이죠. 즉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인 구조도 하나 더 수식어, 피수식어가 있어요. 꾸며준다, 꾸밈을 받는다. 그럼 얘를 주어, 얘를 서술어처럼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이라고 했으면 이념이란 그것은 세계의 근원적 질서야. 그것의 내적 구조도 또 병렬도 대비하죠. 자, 내부적인 것도. 그리고 이게 잘 생각해보세요. 자, 저랑같이 훈련 항상 할 겁니다. 내적인 것도 그 다음에 이념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그럼 이게 내고 이게 뭐예요? 외죠. 즉 대상의 존재는요. 내와 외예요. 내와 외예요. 이것은 체계를 이루면 이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적 체계성을 이루어야 된다. 자, 해겔은 미학도 그러면 논의 범주가 이제 이 사람 철학이었다면서 근데 미학으로 가는 겁니다. 논의 범주가 미학으로 바뀌고 또 하나 잘 기억하세요. 앞에서 얘기했던 이 내적인 구조와 외적인 것이 연결되면서 가겠죠. 내외를 끝까지 끌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 지금 이 예술, 종교, 철학이라고 3분할로 돼요. 그죠? 미학의 대상,
예술, 종교, 철학이 있는데 절대정신의 한 형태이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형태적으로 예술, 종교, 철학이에요. 얘네들이 뭐대? 형태래요. 절대정신은요, 절대적 진리인 이념. 자, 여기 또 이념 뭐예요? 절대적 진리. 자, 그럼 여기도 이념은 뭐예요? 근원적 질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념이라는 건 근원적 질서이자 이념이라는 건 절대적 진리니까 근원적 질서가 절대적 진리가 되겠죠. 이렇게 읽는 겁니다. 자, 요런 어떤 인간 정신의 영역을 가리키고요. 예술, 종교, 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뭔 소리인지. 1문단 이해되셨죠? 그리고 여기도 읽고 난 다음에 내 설명을 들으니까 요런 얘기구나. 그리고 내와 외를 끝까지 가져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가 있어요. 자, 요것도요. 1분 30초 여러분이 일시정지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 것도 궁금해요?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 1분 30초, 여기 1분 30초. 됐어요? 선생님 너무 빨라요. 일시정지를 하라고요. 자, 방금 어디까지 했어요? 예술, 종교, 철학 여기까지 얘기했죠. 이게 형태라고요. 그리고 내용이 뭐예요?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절대적 진리가 뭐였어요? 이념이잖아요. 즉 이념을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이념을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다만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형식이 차이가 있대요. 형식의 차이. 형식이 어떤 차이가 있지? 직관, 표상, 사유. 역시 병렬도 됩니다. 각각이니까. 그죠? 직관, 표상, 사유. 이렇게 됩니다. 직관이란 뭐냐? 감각이에요. 그리고, 자, 표상은 내면이에요. 그 다음에 사유는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인 지성이다. 자, 그러면 직관은 뭐다? 감각. 그죠? 이건 내면적인 것. 그죠? 그 다음에 사유, 이거 사유는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이다. 그죠? 논리. 이의 세 형태는 각각 직관, 표상, 사유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그리고 직관의 외면성과 표상의 내면성은, 자, 지금 패러프레이징 재진술이죠. 그러니까 외면성과 내면성은, 내면성 여기 또 써있죠, 그죠? 외면성과 내면성은 사유에서 종합되고, 자, 정립, 반정립, 종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이 되고, 여기 종합이라고 써놓을까요? 여기 종합된다며. 그럼 정립, 반정립이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에 맞춰 예술의 객관성과 종교의 주관성은 철학에서 뭐가 된다? 종합이 된다. 여기 다 종합이에요. 종합 선물 세트. 뭐 대를 맞추면 내면은 이쪽 정도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알겠어요? 이해되세요? 이런 식으로 패러프레이징이 된다는 얘기야. 예술 라인, 종교 라인, 철학 라인으로 청킹, 군집화가 된다는 얘기죠. 이런 형식 간의 차이로 인해 내용의 인식 수준에는 중대한 차이가 발생하는데, 원래 본질적으로 논리적인 것이야. 본질은 철학이야.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예술은 직관, 종교는 표상, 철학은 사유하기에 단계적 등급이 있는데, 얘가 1, 2, 3등급이야. 그러니까 얘가 제일 핫하치고요. 얘가 최고 등급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술은 굉장히 핫하치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 지문의 논의 포인트였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잘했어야 되는 독해는 사실 뭐냐면요. 1문단 잘 보세요. 가장 메인 포인트를 얘기합니다. 우리 수업 때 이런 거 많이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너무 어려운데 저 수업 원래 너무 어려운 건가? 제일 어려운 거 제가 갖고 온 거야.
제일 어려운 것도 읽을 수 있다. 읽힐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이 문증의 어떤 방식을 얘기했고,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존재 방식입니다. 근데 존재는 뭐라 했어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게 있었죠. 내적인 것도 외적인 것도. 내외가 이 뒤까지 간다면 내부적인 건 뭐예요? 사실 이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봐봐요. 절대적 진리, 즉 이념을 내용으로 한다. 이게 내용이에요. 이게 내용. 이게 내용이라고요. 그리고 형식은 뭐예요? 말 그대로 겉이죠. 겉. 그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외형. 외적인 것이죠. 이건 내적인 거예요. 말 그대로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는 외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형태라는 것은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합쳐진 결과물인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제가 어떻게 했어요? 일문단의 인림, 이 내외의 범주를 그 다음까지 끌어왔어요. 이 미학까지 끌어와서 이것도 내적인 게 있고 외적인 게 있구나. 자, 그럼 잘 보세요. 이게 당시에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답이 3번이에요. 이 당시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딱 못 잡아요. 왜 이게 답이다? 이게 안 잡혀. 근데 잘 보시면, 자, 형식이 형태를 인식합니까? 형태라는 것은 이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채워진 결과물일 뿐, 형식이 형태를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내야 돼요. 문장을 비틀었어요. 형식이 형태를 인식한 적이 없거든요. 끝.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해돼요? 그리고 2번 선지는요, 세계의 근원적 질서? 뭐였어요? 이념이었잖아요.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 수식, 비수식.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변증법적 체계를 이룬다.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룬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변증법에 대한 논의고요. 내용은 동일하다, 이념으로. 형식은 일의 차이가 있다. 하고 싶은 말은 내와 외의 범주를 나눠서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는 그림자입니다. 지문의 그림자예요. 그렇게 읽으라고 던져놓은 거예요. 알겠죠? 답은 3번이었었어요. 4번 선지는 좀 어려운데 왜 갖다 놨냐면 이게 패러프레이징 되는 걸 보라는 얘기입니다. 직관의 외면성, 예술의 객관성의 본질은 무엇보다 감각적 지각성임에도, 그러니까 직관의 외면성, 감각적 지각성이면서도, 그죠? 객관성의 본질이 다 패러프레이징 되는 거예요. 근데 점차 객관성이 사실은 지워지는 것이라면 해겔이 말하는 것은 종합의 단계에서는 오히려 소거될 수가 있다. 가정이죠, 가정. 만약에 네 말은 좋은데, 취지는 좋은데 점차 이 객관성이라는 게 줄어드는 것이라면, 종합이 아니라면 올바른 종합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 않냐라는 비판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건 아직은 괜찮아. 내가 이걸 갖고 온 이유는 외면, 객관, 감각, 직관.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을 패러프레이징 하면서 문제로 출제될 수 있음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읽는지 아시겠죠? 한두 번은 접했을 텐데 요렇게 읽어야 돼요. 요렇게 읽게 해드릴 거예요. 알겠죠? 더 볼게요. 자, 이제 문학과 관련된 거예요. 한번 읽고 OX 해보세요. 역시 일시정지하고 한 1분 30초 읽어보시고 OX를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해봤어요? 자, 내가 미스꽃이 옥상에 있어요. 화자는, 서술자는 26태를 돌아보았대요. 자, 보세요. 이게 왜 헷갈리냐면 여러분들이 개념이 부족해서 그래요. 성찰. 성찰은 반성이야 라고 하는 순간 이게 헷갈리게 됩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성찰은 생각보다 광의의 개념이에요. 선생님, 네이버 백과사전 쳐보니까 성찰을 쳐보니까 반성이 나오고 반성을 치면 성찰이로 나오는데 이거는 평가원의 기납적 논리가 아니죠. 그건 백과사전이잖아요. 평가원은 여태까지 성찰을 광의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반성, 돌아봄, 깨달음. 그러면 자기 인생 26회를 돌아보았대요. 성찰. 맞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성찰이 긴가민가 하면요. 분명히 적절하지 않은 문제 정답이 있을 것이고 그럼 2개 정도가 막 왔다 갔다 헷갈리는 거야.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강좌입니다. 인셉션, 문학 개념어 혹은 문학은 그렇습니다. 내적 갈등은요? 선생님, 내적 갈등은 좀 에바참치 아닌가요? 빵 먹을래? 밥 먹을래?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내적 갈등 아닐까요? 그것만이 내적 갈등은 아니에요. 평가원이 여태까지 얘기하고 있는 내적 갈등은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 얘가 원하는 건요. 가고 싶지 않아. 잘 보세요. 나는 그 재수학원으로 섞여 들어가지 않는 수도 없다고 생각하였다. 가고 싶지 않아. 하지만 갈 수밖에 없어. 가고 싶지 않아. 하지만 갈 수밖에 없어. 그 이상과 현실의 괴리죠. 그럼 내적 갈등도 맞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상징적으로 금붕어의 지느러미들 같은 거기서는 회탁의 거리 아래서는 허비적거리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죠? 헤어나오지들 못해요. 그럼 부자유와 체념일 수가 있죠. 알겠어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틀려도 괜찮아. 내가 지금 이거 갖다 준 거는 이 성찰과 내적 갈등에 대한 이해가 온전한가? 약간 광의의 개념이네 너무 협의의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았는가? 어? 서리도 마찬가지예요. 어? 서리의 개념 똑바로 알면 해결할 수 있어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닌 강조 의문문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설이면요. 서리를 통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서리를 통해서 궁금증을 해결하고 있다는 만행의 선지는 개소리가 되는 거예요. 바로 지워버릴 수가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서리는 감정 고조 의문문이에요. 몰랐죠? 감정을 고조시키는 의문문입니다. 그럼 감정 고조시키는 의문문인데 감정 고조가 안 될 리가 없거든요. 근데 영탄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와 이런 것만 영탄이 아니라 감정을 고조시키는 모든 수사법이에요. 그러면 서리를 줬는데 그걸 가지고 선지로 영탄을 낼 때 아니라고 얘기할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떠날 때를 알고 떠난 이의 뒷모습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는 문장이 있으면 그게 선지로 영탄으로 돼 있으면 맞는 거예요.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감정을 고조할 수 있는 의문문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정을 고조시키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합리적인 판단선을 제공한다는 얘기입니다. 내적 갈등은 이런 거야. 성찰이 이런 거야. 그래야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가 돼요. 그런 학습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하나만 더. 요것도 읽고 일시정지하고 풀어보세요. 해봤어요? 헷갈리죠? 자, 보세요. 이게 안 좋은 거 육지에 막으면, 안 좋은 거 육지에 막으면 좋은 거 아니야? 육지는 안 좋은 걸 막아주는 좋은 거. 결핍은 아니지 않나?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향 포인트를 굉장히 잘 잡아주셔야 돼요. 얘는 가자예요. 가자! 이거예요. 가자! 어디로? 섬으로 가자는 거예요. 섬으로 가자. 그럼 얘는 섬이 아니잖아요. 그럼 얘가 지향이라고 한다면, 뜻이 향하는 곳. 얘는 비지향이에요. 그러면 쓰레기 같은 거 다 여기다 쳐맞고, 난 섬으로 가서 그렇게 살 거야. 그럼 육지는요, 여기서 비지향입니다. 그러면 결핍적인 공간일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 막아주니까 좋은 거. 이건 너무 단편적으로 읽은 거지. 컨텍스트 능력이 떨어지는 거야. 이런 것도 훈련할 거라니까.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세요. 그 다음에 불꽃을 긍정적인 이미지로 표현한 것은 끊을 수 있는 수단이다. 이것도 오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육지 같은 경우는 지금 육지를 화자가 결핍을 느끼고 있는 공간으로 재해석한 것이군. 그죠? 육지는 결핍. 맞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헷갈리기 좋은 게, 요걸 X라고 판단한 학생들이 있을 거라고. 결핍이 아닌데? 좋은 건데? 초라한 걸 막아주다니. 이것도, 뭔가 존나 끊어버리는데? 끊어버리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이건 X예요. 왜요?
읽는 방식이 틀렸어요. 읽을 때 과정적인 부분은 나눠주면서 읽어야 돼요. 분절적으로. 자, 보세요. 초라한 경력을 육지에 막은 다음에 연륜을 끊고 불꽃처럼 사는 거예요. 끊고 불꽃으로 끊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불꽃처럼 살리라. 긍정 맞네 해가지고 오라고 이제 확 착각해버리는 거죠. 그럼 뭔가 끊을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지만 끊고 불꽃처럼 사는 거지 불꽃으로 끊는 게 아니에요. 불꽃은 수단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물론 결핍된 걸 끊는 것도 이상해요. 결핍되는 거는 뭔가 열정적으로 살겠다는 그 결핍되어 있는 건 열정인데 그 열정을 끊는 건 사실 굉장히 어색합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잡을 수 있는 건 불꽃은 수단이 될 수가 없어요. 불꽃은 결과고 목적이죠. 상징적인 목적이지 불꽃으로 뭔가 끊는 게 아니야. 끊고 사는 거예요. 평가는 다 평가 문제입니다. 다 평가원이에요. 다 평가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판단하느냐, 저랑 같이 이제 진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1도 걱정하지 말고 잘 따라오시면, 지금 몇 문제 틀렸다고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믿고 잘 따라오세요. 그럼 분명히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본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